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56페이지 콘크리트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크리트의 시공 분야는 일반 이론 부분은 거의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부분이 전부 다 건축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 표준 시방서 내용이 전체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이론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유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의 콘크리트 운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운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1번 운반적인 측면에서는 3번 정도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비빔 시작부터 자, 종료 시간의 한도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하고 온도가 높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콘크리트 온도는 25도씨를 기준으로 많이 잡는데 이것은 서중 콘크리트 기준 잡는 것이 25도씨를 기준 많이 잡죠. 그래서 25도씨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온도 25도씨 미만일 때하고 25도씨 이상일 때 기준이 다릅니다. 자, 온도가 높게 되면 온도가 높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응결 시간이 빨라집니다. 응결 시간이 빠르고 수분 증발 이런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 시간 제한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도씨 미만일 경우는 자, 우리가 120분 2시간을 잡고 있고요. 2시간 120분. 그리고 25도씨 이상일 때는 90분 1시간 30분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비빔 시작한 후에 일정 종료시까지 그 시간 한도적인 측면을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운반 타설제 콘크리트에 이제 가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방서 내용은 모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색 있는 부분을 정확히 읽어두도록 하시면서 비교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3번 개념하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이 가수, 물을 가하는 거죠. 운반이나 이런 타설 시에 운반하거나 보통 이 타설 시 많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이 가수 행위는 물을 첨가해서 해주는 이 가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더 가하는 것을 가수라 하죠. 가수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적인 전체적인 콘크리트 강도나 또는 내구성 측면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타설 시 보통 콘크리트 이 타설공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트럭 믹스를 몰고 오신 레미콘 가져왔을 그때 펌퍼가 올릴 때 그때 가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행위는 좋지 않는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수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수를 하게 되면 강도 저하나 내구성 저하를 가져오고 건조 수축형 균열 증가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굵은 골재의 최대 호칭 치수하고 관련된 1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하고 앞송관 호수의 치수에 대해서 간략히만 정리해 놓으십시오. 보통 이 굵은 치수가 커지게 되면 앞송관 내에서 이 굵은 자갈과 자갈끼리 마주쳐서 나중에 막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혔다가 나중에 다시 터질 때 그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거기 돌에 맞아서 부상당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0에서 25mm일 때는 이 자갈이죠. 자갈의 최대 치수입니다. 자, 굵은 골재니까 자갈의 이 최대 치수 개념이 20이나 25mm일 때는 앞송관 치수도 동일하게 같이
이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압송간 지수가 뭐 이것도 자 100mm가 되고 이것도 이제 100mm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커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굵은 치대의 최대 지수가 40mm가 됐을 때는 압송간도 굵어져야 되죠. 125mm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5mm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40mm일 때 최대 지수가 이럴 때만 125mm 압송간 이상을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구분 좀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보통 그런 이제 보통 이제 콘크리트 운반 도중에 이런 품질이 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기본인데, 저하된 이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뭐 다시 비비거나 뭐 대비빔해서 사용하지 말고요. 이것은 폐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폐기를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비빔이나 대비빔해서 사용한다 하면 그 문장은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탓을 준비적인 측면에서, 자, 탓을 전에 준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운반을 해 오겠죠. 해서 이제 탓을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준비적인 측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거기 뭐 확인하는 그 1번 개념은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2번 정도만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탓을 전에 뭐 철근의 위치가 정확히 있느냐, 뭐 그 부집의 물축임이나 이런 걸 해주거든요. 뭐 청소는 하고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탓을 전에 준비해서 하나 이제 학습을 해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거푸집에 보통 물축임을 우리가 해줍니다. 살수에서 거푸집 이 물축임을 해주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정해놨죠. 거푸철근 등의 살수한 물은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제가 한다 이렇게 고압전기로 부르는데, 거푸집에 이제 물 축여주는 이유는 보통 이것 때문에 물을 축여줍니다. 자, 이 콘크리트의 이 수분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에 보통 물축임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수경성 재료고, 그 다음에 거푸집이 콘크리트 수분을 흡수해 버리면 콘크리트 타설재 유동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래 물을 살수해서 물축임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축이다 보면 뭐 철근이나 이런 데 물이 있겠죠. 그것은 고압전기 바람 확 불어내버리면 날아가니까, 그래서 고압 공기로 불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그 부집의 수분이 어느 정도 흡수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탓을 이은 부분이 나오고 있죠. 탓을 이은 부분. 자, 공사를 하다 보면 한 번에 다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탓을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 탓을 이음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2번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보시면 탓을 이음부 위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탓을 이음부 위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탓을 이음부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거기 이렇게 보통 구조 부재의 내력 영향이 가장 적은 곳에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구조 부재, 우리가 앞에서 구조 부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원래 부재라는 것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인데, 자, 구조 부재는 보통 하중이나 외력을 안전하게 지지나 지탱할 수 있는 이런 부재를 구조 부재라 하죠. 그래서 이 구조 부재의 내력 영향이 가장 적은 곳에,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내력의 가장 적은 곳을 찾아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력의 개념은 영향이 가장 적은 곳을 찾아놨겠습니다. 영향이 가장 적은 곳.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개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런 전단력에 관련된 겁니다. 전단력. 내부에서는 전단 응력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보통 타설 이음부 위치를 보통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보시면 바닥이나 이런 바닥 슬래브, 거기 지붕 슬래브 보호가 나오죠. 기억적인 측면. 그러면 기억에서는 결과적으로 수평부재가 되겠죠. 수평부재. 기억은. 그래서 보나 바닥 슬래브, 지붕 슬래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수평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평부재가 되면 보통 수평부재는 두 가지 힘을 기본적으로 받게 됩니다.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전단력이 최소, 구조부재의 내력량이 가장 적은 곳에 하라는 것은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 보시면 보통 바닥 보호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의 수직 타설 이음부는 서편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거죠. 현재 이 수평부재가 있습니다. 수평부재가 있을 때 보통 지금 현재 이 센터 쭉 스팬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스팬이 바로 간 사이죠. 스팬 개념. 그래서 이 간 사이 또는 경간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에서 하라는 것은 중앙부가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됩니다. 전단력이 최소, 기둥 가까이 갈수록 전단력은 최대가 되고요. 그래서 수직 이음 부분은 이렇게 이음을 할 때 간 스팬의 중앙부에서라. 중앙부가 의미하는 것은 전단력이 최소인 것이 중앙입니다. 중앙이 바로 이 전단력이 최소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근에 직각으로 해라. 그럼 주근은 메인바죠. 주철근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근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판부재, 슬래브 같은 판부재를 제외하고는 제 축 방향, 길이 방향으로 배건되는 게 주근입니다. 주근. 보통 주근, 주철근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주근 또는 주철근이라고 칭합니다. 주철근. 그래서 제축 방향 철근, 사람도 길이 방향으로 뼈대가 가고 있습니다. 팔다리, 등뼈나 이런 기본적인 것. 그래서 이걸 주근이라고 합니다. 주근의 직각, 바로 이 수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음부를, 다설 이음부를 이렇게 처리해 주라. 그래서 주근의 개념상 바로 주근이 바로 이것이고, 그게 수직으로 해주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 주근의 직각으로 우리가 하라는 것이, 주근의 직각으로 이음부를 두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이음 단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음 단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바로 주근의 직각으로 두라는 겁니다. 만약에 직각으로 두지 않고 이렇게 경사지기에 두게 되면 이음 단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음부는 결과적으로 약점이지 장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화를 시켜주는 걸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니은에 기둥벽 해놨죠. 기둥벽은 바로 무엇은 개념인가 하면, 그래서 니은 기둥벽적인 측면, 기둥하고 벽입니다. 기둥벽. 그럼 기둥벽은 수직부재가 되죠. 수직부재입니다. 수직부재가 되기 때문에 기둥 수직부재는 기본적으로 압축력, 누르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나 이런 전단력을 받는 부재가 아닙니다. 수직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이 전단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안한 작업 공사하기 편안한 위치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어느 부위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편안한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보통 상단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시면 바닥 슬래브나 기초보 상단에 설치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단에 설치할 수도 있고 상단, 편안한 위치에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니은 내용이 됩니다. 봐두고 그 다음에 보통 3번은 이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를 갖다가 타설을 하게 될 때 그 타설 이연면이 좋지 않으면 이 타설을 했을 때 이연부의 부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타설 이연면은 조금 저 상태로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턴스나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3번에 콘크리트 타설이면 레이턴스나 취약한 공 등을 제거하고 새로 타선 공 일체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턴스 제거는 이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은 타설 이연부의 공의 살수를 등으로 수변시켜주는 것이 부착력 증가 효과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이 수분을 기존 콘크리트가 빨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수를 해서 우리가 해주는 개념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타설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설은 부어넣기가 타설이죠. 기본적으로 부어넣기 타설입니다. 그래서 이 타설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그 1번에서 꼭 기억하실 거는 마지막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1번에서는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 수평 이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옆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옆으로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콘크리트를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척압도 커집니다. 그 부집에 가해지는 척압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철근 배근과 동시에 각종 철물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꼭 알아두시고 결과적으로 수평, 그 부집 내부에서 수평 이동을 금한다 이 뜻입니다. 그 부집 내부에서 콘크리트의 수평 이동을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도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해준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통 한번 우리가 하루에 공사할 내용이 있으면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연속 타설이 기본입니다. 하루에 다 타설을 할 수 있으면 연속 타설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뭐 부득이 할 때 이어 붙는 것이고 가장 기본은 연속 타설을 해주는 걸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봐두시고 자유 낙하 높이를 너무 높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 낙하 높이를 자유 낙하 높이가 높게 되면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부집에 가해지는 척압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밑줄 것이고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1m 이하로 보통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m 이하로. 그래서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보시면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물비빔하고 나서 사용 시까지 종료까지 그 시간 개념하고 콘크리트 계속 타설지 이어붙기 시간 간격하고 이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 타설 중에 이어붙기, 자, 이 시간 간격적인 측면하고, 자, 그래서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적인 측면은, 자, 요것은 25도씨 미만일 때는 150분이었고요. 이내로 한다. 그럼 2시간 반 이내죠. 25도씨 이상일 때는 120분이 됩니다. 2시간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그러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보니까, 자,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인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기계 고장이 생겼어요.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또는 주변의 사고로 인해서 공사를 잠시 중단할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이어볼 때 이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가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으로 인해서 조인트가 발생하는데, 그 조인트가 바로 폴더 조인트의 개념이 됩니다. 폴더 조인트가 발생을 해요. 염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은 150분, 120분입니다. 자, 보통 1시간이 되면, 물을 비빔하고 나서 1시간 되면 어느 정도 응결의 시결점이, 이제 보통 응결이 시작되는 시결점이 되는데, 그 시결점이 1시간부터 보통 서서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이 일정 내에 들어와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봐두실 때 아까 기준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물비빔하고 나서 사용 가능 시간을 따진 것은 25도씨 미만일 때 아까 120분이었고, 25도씨 이상일 땐 90분, 1시간 30분이었었어요. 그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조인트, 또 여기 타설하고 나서 혹시나 실수로 다시 타설할 때 그 조인트 그날 이어볼 때 그 조인트 시간 간격은 150분, 120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면 이제 머리 아픕니다. 시간 간격 때문에. 어떨 때는 150분, 120분이 있고 120분, 90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드 조인트 나오면 계속 탓을 하는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은 여기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짐 부분 5번의 타짐에서 다짐적인 측면. 자, 다짐은 보통 다른 거 아니죠. 보통 밀실한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다짐을 안 하게 되면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로 이렇게 메워주는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러면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구석구석 들어가야지 피복 두께도 정확히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짐을 충분히 밀실하게 다져야지 콘크리트 강도도 증가돼서 그 구조물의 내구성도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 다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다지기에서 기본 원칙은 보통 이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지기를 할 때 원칙은 내부 진동기,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주는 것을 내부 진동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걸 꽂이식 막대형 진동기라고도 하고요. 막대형 진동기 또는 봉상 진동기 이렇게도 칭합니다. 봉긋이 생겼다 해서 봉상 진동기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기는 기본적으로 이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꼬지식 막대 진동기 사용이 뭐 곤란할 때 곤란한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은 경우, 예외적인 측면이 거푸집 진동기예요. 예외가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진동기를 거의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이런 경우는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내부 진동기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 159페이지에 내부 진동기 사용법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내부 진동기 사용법.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 진동기는 그래서 그 기억 부분에서는 알아두실 것이 진동기 사용할 때 내부 진동 하청 공기속 0.1m 정도 찔러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0.1m만 10cm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 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어야 됩니다. 연직이란 것은 수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의 연직 개념은. 연직은 원래 지구 중심으로 작용되는 것을 보통 연직이라고 하죠. 지구 중심. 그래서 연직은 수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수직. 그래서 시방서 좀 읽으실 때 문제점이 용어가 색다른 용어가 나오니까 읽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연직은 수직입니다. 수직으로 찔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간격에 대해서 연직으로 사용하고요. 찔러 넣어 주시고, 그리고 사용 간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삽입 간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고 0.5m 이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0.5m 이하로 해주되 저거는 안 됩니다. 중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동 스페이스가 너무 중복 진동이 되면 여기 또 뜰고 또 진동을 주게 되면 보통 너무 많이 진동을 주면 제로 분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범위 내에서 진동이 유한 범위 내에서 0.5m 이하로 찔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진동 시간은 이 정도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시간적인 측면은 적정 시간만큼 해주면 되겠죠. 이 적정 시간 이제 진동 다줌을 해주는데, 근데 그 적정 시간을 보통 어떻게 봐줄 수 있는가 하면요, 시간으로 정확히 몇 초를 진동을 주라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상부로 약간 부상하게, 이게 적정 시간입니다. 시멘트 페이스트가. 자, 시멘트 페이스트라는 것은 풀이에요. 시멘트 풀의 개입니다.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한 거예요. 이 반죽이 시멘트 페이스트입니다. 시멘트 페이스트가 상부로 약간 산성한 정도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은 꼭 체크하십시오.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이 위로 떠오르는 걸 부상이라고 하죠.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으로 약간 표면으로 약간 부상한 상태, 이 정도가 적정 시간입니다. 보통 그런데 너무 장시간 진동을 주게 되면 장시간 진동을 주게 되면 제로 분리가 발생해요. 제로 분리로 인해서 강도 저하를 가져옵니다. 강도 저하나 아니면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진동 다짐은 좋지 않습니다. 장시간 진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정 시간으로 진동 주는 걸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보시면, 디귿에서 이제 봐두실 거는 저 부분을, 디귿은 했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그 내부 진동기는 일반적으로 너무 급속히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흔적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적인 측면은 꼭 알아두시고, 내부 진동기가 콘크리트를 행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콘크리트는 수평바닥 옆으로 이동을 금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평방향, 행방향 이동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봐두시면 재진동할 경우에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실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초결, 보통 응결이 시작되는 시결을 초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결이 일어나면 절대 진동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초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재진동 부득이 할 경우는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생적인 측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을 잡아 두시면 됩니다. 보통 앞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둘 거, 뭐, 양생적인 측면과 다를 때, 건조적인 측면 이런 거 다룰 때는, 자, 보통, 급격한 건조는 다 좋지 않습니다. 뭐, 미장이든 도장이든 어느 공사에서도요, 급격한 건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을 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콘크리트 표면 위에다가 거적 같은 걸 덮어 씌우고 나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태양열 같은 걸 받아서 급격한 건조를 주면 수분 증발이 빠르면서 건조 수축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균열 발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건조나 급격한 온도 변화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양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생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면, 자, 그 일반 사항에서는 디귿 정도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방선형 중에 평균 기온이 연속적으로 2일 이상 5도씨 미만이에요. 자, 보통 공사의 기본은 이거예요. 5도씨 이상에서 하는 게 항상 시공의 기본이에요. 온도가 낮으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강도가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멘트는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화 작용에 의해서 강도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낮게 되면 이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 우리가 추울 때 친 건축물들은 이 내구성에 굉장히 문제성이 발생이 됩니다. 강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크리프도 증가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5도씨 이상을 기본 잡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십시오. 무슨 공사든 기본이 5도씨입니다. 많이 보시고, 간혹 가다가 0도씨를 기준 잡는 경우도 있는데, 재료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은 5도씨를 기준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미만인 경우는 그래서 가열 보온 양생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담당이나 책임 기술자에게 지시에 따라서. 그러면 보통 시공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담당 기술자 이런 분과 같이 상의해서 가열 보온 양생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정한 온도가 돼야지 콘크리트 강도적인 측면이 나와요. 부착 강도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분 양생적인 측면이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분 상태를 우리가 해줘야지만 수분 증발로 인한 건조 수축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균열이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수분 양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서 거적 덮어 씌우시고 살수에서 수분 양생을 해서 보통 우리가 해주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3번에 양생 온도적인 측면이 다루고 있죠. 양생 온도.
양생 온도와 관련돼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내부 온도하고 외기 온도 차가 크면 이 내부 온도하고요, 내부 온도하고 이 외기 온도하고 이 온도 차가 크게 되면 균열이 발생돼. 온도 차이가 크면 이 균열 발생이 됩니다.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일정 이하로 우리가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외기 온도하고 내부 온도가 25도씨 미만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온도가 온도 차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날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보통 이 거푸집을 오랫동안 존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이 형태를 외부를 차단시켜서 내부와 외부 온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바로 3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커지면 이 균열이 발생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음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7번의 이음. 아까 탓을 이음부하고 같은 개념이 될 겁니다. 이음 부분. 이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션 조인트 같은 시공 이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조인트도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 1번에 보신 일반 사항적인 측면에서 시공이용 컨스트럭션 조인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 기억은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해 주시고, 그래서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음은 시공이음, 컨스트럭션 조인트. 자, 이 시공이음이라는 것은 시공줄눈이라고도 칭합니다. 시공줄눈.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 오늘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오늘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1층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2층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그 생기는 것이 바로 시공이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서 하는 게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단력이 가장 적은 위치에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수평시공이음 부분이 나오겠죠. 수평시공이음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연직시공이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그 다음에 바닥판 일체된 기둥과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 아치 시공이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일단 이거예요. 전단력이 적은 곳에서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시공이음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실 거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해 두시면 되네요. 니은 정도 간략히 읽어 두시고, 수평시공이음에서는 2번에 수평시공이음적인 측면에서는 니은은 한번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이런 것은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를 시켜서 이음면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리얼적인 측면은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고, 리얼적인 측면은 그래서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는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장골재를 분사 등으로서 면을 거칠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을 갖다가 이음해야 될 면을 거칠게 우리가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탓을 할 때 이어볼 때 이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거칠게 처리를 한다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양생은 수분 양생이 기본입니다. 콘크리트가 제일 좋은 양생은 수분 양생입니다. 물이에요. 그러면 콘크리트 탓을 시는 최대한 물을 적게 쓰고요.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양생 기간에서는 물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수평시공이음에서 이제 다루게 될 때는 이 리을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면을 거칠게 우리가 해준다는 걸 꼭 명심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연직시공이음. 세 번째, 연직은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연직시공이음 부분. 자, 연직시공이음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니연직인 처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콘크리트 시공이음면은 다 거칠게 해줍니다. 구콘크리트. 가장 기본이 이거는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입니다. 부착력 증가에서 구콘크리트 이 시공이음면 다 거칠게 처리해 줘야 돼요. 시공이음면 평활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거칠게 해서 부착력 증가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고, 그리고 뭐 레이턴스 이런 것은 꼭 제거를 해주는 것이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리얼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실 거, 자, 그거 체크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직 시공이음부의 그 부집 제거 시기적인 측면이 나올 겁니다. 연직 시공이음에서 그 부집 제거 시기, 요거는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연직 시공이음부에서 그 부집 제거 시기에 대해서, 제거 시기는 요거는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요. 요거는 한번 시험에 언급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보통 4에서 6시간 정도고, 4에서 6시간 정도 했다가 그 부집을 제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겨울에는 10시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10에서 15시간. 그래서 요 시간 정도는 좀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바닥틀의 시공이음 나오죠.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슬래브 또는 보의 경관, 여기선 경관이라고 다뤘죠. 뭐 경관 같은 말이라 해서 스팬 아니면 간 사이,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방세 경관이라 쓰는 경우도 있고 스팬 쓰는 경우도 있고 간 사이 쓰는 경우 다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점간 중심 간의 거리라 했죠. 기둥과 기둥 또는 벽과 벽,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 개념이 간 사이 경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에 우리가 두시면 돼. 중앙부. 그러면 중앙부가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치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가 그 경관, 자, 작은 보가 교차할 경우 있죠. 이때는 작은 보 납이 2배 떨어진 위치에서 두라. 뭐 다른 거 아니고 기둥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이, 자, 이렇게 큰 보죠. 큰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보가 있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중앙에 이제 작은 보가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작은 보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보가 있을 때, 그러면 보통 큰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을 큰 보죠. 가다의 약자 써서 보통 G를 써놨습니다. 도면에. 근데 이제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하면 이것은 작은 보죠. 작은 보는 B의 약자 B를 써놨어요. B. 숫자는 제가 생략했고요. 그럼 이랬을 때 보통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자, 보통 경관의 중앙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중앙부가 이제 접합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연부가 약점이 돼서는 안 되니까 여기서 이읍지 말고 작은 보 나비에서 2배 떨어진 위치,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음을 하라는 겁니다. 이 위치 아니면 이쪽 위치도 될 수 있고요. 작은 보 나비 2배 떨어진 위치에서 이어주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아치 시공이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치는 축의 직각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치 이음은 다른 거 아니죠? 이 개념이잖아.
자, 콘크리트 아치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럼 아치의 기본 원리가 자,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응력을 압축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아치 축선에 자, 이 직각으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축에 직각으로 해주라. 여기에서 하면 이렇게 하고 축에 직각으로만 우리가 해주면 되네. 이 축선에 아치 축의 직각입니다. 축선에 예, 축선에 직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치의 자 이어붙기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신축이염이 나옵니다. 신축이염. 자, 신축이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구조물과 구조물의 이제 접합 부분에 대한 이제 나중에 뭐 정축 부위나 뭐 벽 두께가 상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냥 날개 달린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 균열 방지 목적으로 두는 것이 신축이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이염. 균열 방지 목적. 그러면 내가 혹시나 옆으로 정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균열 방지 목적으로 두는 것이 자, 신축이염입니다. 그래서 신축이염은 일반적으로 다른 재료 가지고 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했던 시공이염 이런 것은 콘크리트 연속해서 탓을 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줄눈입니다. 그거는 약점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축이염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두는 별도의 재료 가지고 두는 겁니다. 콘크리트 재료가 아닌 타 재료 가지고 우리가 두는 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이염은 주의하실 것이 기억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의 구조에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여야 된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구속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별도의 재료를 쓰다 보니까 이 신축이염의 개념은 신축이염은 생각이 잘 안 나면 이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량을 가다 보면 교량이 너무 크니까 일정한 간격에 턱턱 소리가 나죠. 그러면 거기에 보통 다른 재료 가지고 써놨습니다. 금속 같은 거 가지고 써놓은 거 있죠. 그런 것이 신축이염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건물도 재료를 다른 걸 써서 신축이염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이나 이런 부재에 구속되지 않는 구조에 구속된 구조 여부를 잘 보셔야 돼. 구속이 되면 안 돼. 어디에 얽매여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구속되지 않는 구조라는 측면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8번에 균열 유발이염이 나오는데 균열 유발이염은 일반적으로 그죠? 균열을 제어를 목적으로 별도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두는 이염을 균열 유발이염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 줄로 미리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벽이 있으면 긴 벽이 있었습니다. 긴 벽이 있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균열은 갈 거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미리 균열을 유발시키기도 유도하자는 겁니다. 균열 유발 이염을 별도로 두자는 겁니다. 균열을 유발하는 이염을. 그래서 별도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어떻게 하는 것도 있는가 이런 줄눈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연 줄눈 같은 경우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기니까 여기 치고 나중에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읽어 두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거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시면 된다. 이염적인 측면은 시공이염적인 측면을 한번 다룰 수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시공이염적인 측면을 좀 정확히 학습을 해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콘크리트 시공 분야에 대해서 시방서 부분을 전체로 살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자꾸 시방서 위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시공 부분은 시방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10번 특수 콘크리트 파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